서울 마포구 2026년 3월 밤 11시 민수는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씻습니다. 34살 5년차 직장인. 오늘도 야근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5년 전보다 월급은 15% 올랐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야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5년 전보다 적습니다. 민수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민수가 소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민수가 모르는 구조에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수학으로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 개의 숫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세 숫자가 나란히 놓이는 순간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구조적으로 지는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근로자 평균 명목 임금 상승률 약 15%. 두 번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 약 50%. 세 번째,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누적 상승률 약 31%. 월급은 15% 올랐습니다. 집값은 50% 올랐습니다. 물가는 31% 올랐습니다. 이 세 개의 숫자가 동시에 움직일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집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이 가장 교묘합니다. 대부분이 평생 체감을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세 개의 함정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은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함정 1번. 임금은 왜 자산을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가? 민수의 연봉은 4,200만 원입니다. 5년 전 3,65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본인도 꽤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민수가 살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 2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민수 연봉이 5년간 오른 금액 550만 원, 아파트 가격이 5년간 오른 금액 3억 6천만 원, 민수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아파트가 오른 금액을 따라잡는데 65년이 걸립니다. 이건 민수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임금과 자산은 애초에 다른 엔진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임금은 노동시장이 결정합니다. 수요와 공급, 생산성, 협상력, 이건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산 가격은 다른 것이 결정합니다. 바로 통화량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로 내렸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렸습니다. M2 통화량 증가율 2020년 벌써 12.4%, 2021년 벌써 13.1%.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노동자 월급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20년 포 2.8%, 2021년 포 3.1%였습니다. 이 돈은 자산으로 흘러갔습니다. 2021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포 19.1%. 통화량이 풀리면 자산이 먼저 오릅니다. 월급은 나중에, 그리고 훨씬 조금 오릅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잠깐 계산해보세요. 최근 5년간 당신 월급은 몇 퍼센트 올랐나요? 그리고 당신이 사는 동네 아파트 값은 몇 퍼센트 올랐나요? 그 차이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숫자 하나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정 2번. 인플레이션은 왜 월급쟁이만 집중 타격하는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모두가 똑같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틀린 생각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인플레이션은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 물가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도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치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합니다. 반면 아파트가 없는 사람, 물가가 오르면 월세가 오릅니다. 식비가 오릅니다. 교통비가 오릅니다. 그런데 월급은 물가보다 느리게 오릅니다. 같은 인플레이션인데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식이고 누군가에게는 구매력 감소입니다. 지영은 29살입니다. 용산구 월세 거주, 연봉 3,200만 원, 월 실수령액 약 220만 원, 3년 전 지영의 고정 지출을 보겠습니다. 월세 55만 원, 식비 34만 원, 교통통신 20만 원, 합계 109만 원. 지금 지영의 고정 지출입니다. 월세 68만 원, 표 23%. 자, 식비 45만 원, 플러스 32%. 교통통신 22만 원, 플러스 10%. 합계 135만 원, 3년 만에 고정 지출이 26만 원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영의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3년간 플러스 11%. 월 실수령 기준으로 약 22만 원 올랐습니다. 계산이 보이시나요? 월급은 22만 원 올랐는데 나가는 돈은 26만 원 늘었습니다. 지영은 3년 동안 매달 4만 원씩 뒤쳐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식품 물가에 새로운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비료 수출을 부분 중단했습니다. 이란은 세계 5위의 요소 비료 수출국입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밀, 옥수수 재배 원가가 오릅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밀 가격이 오릅니다. 라면, 빵, 과자 가격이 연쇄 인상됩니다. 사료 가격도 오릅니다. 육류 달걀 가격까지 오릅니다. 이 전이 경로는 보통 6개월 안에 한국마트 가격에 반영됩니다.
적용됩니다. 지영의 식비 45만 원. 이게 올해 안에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번 오고 끝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제 함정 3번.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됐습니다. 노동자의 협상력은 약해졌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할 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렸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 아파트입니다. 2010년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 8억 5천만 원, 제2021년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 25억 원, 11년간 8,594%, 같은 기간 대졸 초임 연봉 2,800만 원, 3,400만 원, 플러스 21%. 아파트는 194% 올랐고 초임 연봉은 21% 올랐습니다. 이 패턴은 2008년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97년 IMF 이후 노동 협상력이 무너진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자산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그 후 일본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1990년대에 동결된 일본 평균 임금은 2020년대에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30년입니다. 반면 일본 상위 자산 보유층의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블 붕괴 이후에도 장기 저금리 시대에 일본 주식과 부동산은 결국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30년간 정체, 자산은 장기적으로 회복. 한국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2022년부터 금리가 올랐고 자산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순간 이 사이클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를 보면 이 구조가 왜 쉽게 바뀌지 않는지 보입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기업 투자가 늘고 GDP가 오릅니다. 정부는 저금리를 선호합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지만 경기 침체도 막아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식습니다.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딜레마입니다. 자산 보유층은 현재 구조에서 이익을 봅니다. 저금리, 자산 상승, 순자산 증가, 이 구조를 바꿀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자산 월급쟁이는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서도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열심히 일한다, 전략을 바꾼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더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이 구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민수가 그랬습니다. 민수는 이 구조를 이해한 후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임금 협상 전략을 바꿨습니다. 나는 5년 동안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나는 시장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스킬을 가지고 있다로 협상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결과 연봉 플러스 18% 달성, 회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월 30만 원 ETF 자동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200 인덱스 ETF, 통화량이 풀릴 때 자산이 오르는 구조에 작게라도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고정비를 재구조화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월세, 재계약 전에 인근 매물을 직접 조사해 협상, 인상폭을 5%로 제한, 식비, 마트 PB 상품 비율을 40%로 높이고 식재료 직접 구매 비율 증가, 월 45만 원, 38만 원으로 절감, 통신, 알뜰폰으로 전환, 월 6만 원, 2만 5천 원. 이 세 가지 조정으로 민수의 월 고정 지출은 약 17만 원 줄었습니다. 민수는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일했고 다르게 썼습니다. 이제 10년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월 30만 원을 코스피 200 ETF에 10년간 자동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2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장기 기준 약 7-8%입니다. 보수적으로 7%로 계산하겠습니다. 10년 후 예상 잔액 약 5,200만 원, 같은 금액을 은행 정기예금 연 3%에 넣으면 약 4,200만 원, 차이 약 1,000만 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ETF는 통화량이 풀릴 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구조에 연동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ETF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실질 가치가 깎입니다. ETF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화량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월 30만 원, 오늘 점심값 한 끼를 줄이면 시작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시나리오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 한국은행이 금리를 다시 내리고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자산 가격이 재상승합니다. 이때 ETF와 실물 자산을 일부라도 보유한 사람은 상승에 올라탑니다. 무자산 월급쟁이는 또 한 번 뒤처집니다. 중립 시나리오,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합니다. 자산 가격은 횡보합니다. 임금은 물가와 비슷한 속도로 오릅니다.
이 경우 자산 보유 여부가 10년 후 순자산을 결정합니다. 비관 시나리오, 글로벌 경기 침체, 한국 수출 급감, 부동산 추가 하락. 이 경우 현금 보유와 방어적 자산, 채권형 ETF, 달러 자산이 중요해집니다. 레버리지 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효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 협상력 강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희소한 스킬은 보호받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임금은 노동시장이 결정하고 자산 가격은 통화량이 결정하고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의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이 세 개의 구조를 모르는 채 열심히만 일하면 구조가 여러분을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민수는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네,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내 임금 협상력을 시장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잡코리아, 사람인, 링크드인에서 같은 직군 연봉 분포를 확인하세요. 둘, 월 30만 원부터 ETF 자동 투자를 시작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셋, 고정비중 인플레이션 민감 항목을 하나씩 재검토하세요. 통신비부터 시작하세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보다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한다, 전략을 바꾼다, 댓글에 알려주세요. 제가 읽고 답글 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또 다른 구조적 함정을 다룹니다. 전세제도가 어떻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